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9월 초 수출이 25% 증가했습니다. 12개월 연속 플러스의 청신호를 나타냈습니다. 1년 전에 비해 25% 이상 증가한 것으로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수출액이 12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낸드에도 찾아온 피크론, 가격 하락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디램에 이어서 낸드 시장에서도 가격 하락 현상을 나타내면서 메모리 반도체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AI 서버를 제외한 스마트폰과 PC 등 주요 시장의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않아서 가격 회복에 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가계대출이 9.8조 원을 육박했습니다. 막차 수요에 제2금융권에 상승 전환했다는 소식입니다. 가계대출이 지난달 9조 8천억 원 넘게 늘면서 2021년 7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에 이달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막차 수요까지 몰린 영향으로 2금융권까지 2022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가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SSD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기존 최신 제품 대비해서 전력 효율이 30% 이상 개선됐으며 5세대 제품에 적용돼 데이터가 드나드는 통로인 대역폭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국내 증시는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을 계속 확대해가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상승을 받았었던 테마단들도 동력을 좀 잃어가면서 지수의 하방을 이끄는 모습까지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후장의 전략들을 더 자세히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에 관한 힌트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종목군들 가장 많이 조회되고 있는지 또 실시간 종목군들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입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또다시 랭킹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증권사 리포트들이 굉장히 악재로 다가오기도 했었고요. 얼마 전 발표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삼성전자의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었죠. 오늘장에서 65,000 선도 깨졌습니다. 64,5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필옵틱스는 현재 26%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는 또 급등세를 나타내주면서 좋은 흐름들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26.02% 상승하면서 계속되는 상승률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 역시도 6.59%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OLED 자동 광학 개발을 완료하면서 이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분야의 기술력들을 입증하고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6.59%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우리바이오인데요. 미 대선 관련 테마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마 관련주로 시장의 상승이 나왔었지만 오늘장에서는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현재는 2% 넘는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YC캠 같은 경우에는 29.97%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유리기판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 전반적인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대장주로서의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군들 저희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지금 시장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섹터 그리고 또 시장의 수급에 어떻게 집중을 해봐야 될지 오늘장 내일장을 통해서 풀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낙폭을 확대해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마감 시장까지 우리가 어떤 전략들 세워봐야 할지 오늘도 이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일단 저희가 시장이 또 어느 정도 하방을 좀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사실 이번 주는 어저께 결론을 다 내버렸어요. 아, 이번 주는 그러셨나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아, 뭐 지금 시장은 저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뭘 하려 그러면은 더 안 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고, 맞아요. 그죠? 네. 그러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올라간다고 매수를 하는데 나머지 10사람, 20사람이 안 올라간다고 매도를 하게 되면 그 종목이 갈까요?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딱 그래요. 딱 그렇고, 그리고 제가 또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자, 종목별 등락현을 볼게요. 오늘 수급도 보면 상당히 안 좋은데 종목별 등락현을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상승 목수가 639, 하락 종목수가 935 종목이거든요. 아침엔 반대였어요. 아침엔 반대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 종목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하락 종목수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매도를 많이 한다라는 거고, 매도를 많이 한다라는 건 투자 심리를 봤을 때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확률적으로 물론 오늘 2차 전지가 가요. 근데 이 2차 전지가 최근 흐름, 2차 전지를 떠나서 최근에 어떤 테마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연수성 있게 잘 가주나요? 우리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맞아요. 해봐야 되거든요. 오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삼성 SDI가 9% 상승 나오지만 내일 만약에 혹시 신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날 갈지 그 다음 날 갈지 건 또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불확실성을 안고 매매를 할 필요가 있나요? 솔직히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같은 결론을 지었다고 얘기를 한 게 그냥 이번 주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냥 가지고 있는 현금 잘 지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주말에 주말이란다. 추석 연휴 때도 불확실성 있잖아요. 네. 금리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뭐 0.25% 거의 뭐 기정사실화 시켜가고 있는데 뭐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창희 대표실 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저는 동결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많은 이유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파월이 시장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번 9월 달에 그러니까 방향은 명확해요. 잭슨홀에서 금리 인하를 한 건 맞다라고 명확하게 방향은 제시를 했어요. 근데 단서를 달았잖아요. 데이터. 그러니까 파월이 보기에 만족할 만한 데이터가 나오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위에 이런 표현에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 파월과 아이들이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최종 결정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파월이 하는 거거든요. 물론 아이들의 의견도 참고를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판단은 이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파월이 과연 시장이 이끄는 대로 갈까? 그리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 공공연하게 파월 재임 연임 안 시키겠다 얘기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게 된다라면은 아마 파월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 이끌려가는 것보다는 본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만약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이 이유만 제시를 해보더라도 저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시장이 안 끌려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막에도 물가가 아니라 고용이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어떤 연결고리가 있냐면 고용 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저거 새로운 거 아니에요. 왜냐? 자, 우리나라는 GDP의 80% 그리고 대외주도가 100%가 넘어가기 때문에 수출을 잘해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출 동향을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품목이 잘 팔려나는지 보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반대예요. GDP의 80%가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그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소비를 해야 돌아가는 나라거든요. 그러면은 돈을 벌기 위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용을 보는 거죠. 그래서 고용이 둔화가 되게 되면은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은 소비가 그만큼 위축이 되고, 소비가 위축이 되게 되면은 물건을 안 사게 되잖아요. 그럼 물건을 안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 값이 당연히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을 보는 건 정말 당연한 거예요. 지금 물가가 안 내려가는 게 결국 선소비, 그러니까 탄탄한 고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 돈을 벌게 되면서 그 선소비를 인해 가지고 물가가 안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월 같은 경우는 물가가 안 내려가서 고용에 포커스를 맞춘 이유가 거기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나 저거는 당연히 이기 때문에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어쩌다 보니까 제가 신중론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뭐 저는 동결 이번에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안 할 거라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동결을 할지 아니면 인하를 할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인하를 하게 되면 0.25%를 할지 0.5%를 할지 또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지 일단 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적어도 종목을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는 그 기회비용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안 날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굳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들어가서 물론 잘 되면 다행이겠지만은 아닌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굳이 매매할 필요 없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그냥 계좌에 덮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 그런가요? 네. 그럼 저희가 일단 추석 연휴 전까지는 주가가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도 보시는 거네요. 지금 안 사잖아요. 그렇죠. 안 네. 사잖아요. 수급이 아주 없죠. 네. 그 제가 시간 텀이 있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시장을 못 보고 있다가 조금 전에 또 시장을 봤는데 네. 외국인이 1조 가량이나 파네요. 네. 1조 넘게 팔아요. 네.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자꾸 팔까요? 참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많은 연유들이 있겠지만 결국 그건 거잖아요. 사야 될 매력이 없기 때문에 팔거나 안 산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런 구간에서 굳이 외국인도 지금 팔고 있는데 우리는 들어갈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없다. 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은 1조 가량 파는데 걔는 또 9,500억 정도 사요. 근데 여기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또 뭐냐면은 자, 시장이 하락을 하고 그리고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저가 매수 아마 그런 관점에서 아마 개인적으로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싸게 잘 사요. 올라갈 때 팔아요. 네. 제발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아마 지금 사고 올라가는 거 기다리는 데까지 아마 고통이 상당할 겁니다. 정말 짜증 많이 날 거고요. 근데 그거 견뎌야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9,500 정도 누가 매수한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견디셔가지고 많이 아프겠지만은 잘 견디셔가지고 나중에 이분들 꼭 수익 내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절대 네. 비꼬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사님이 또 이렇게 고통받는 개인 투자자분들과 계속 함께 있어 주실 거죠, 이사님? 있어야죠. 제가 이 네, 업을 그쵸? 그만두지 않는 한 계속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제가 마음에 드는 안 드는 건 아니죠. 아니 저는 너무 이사님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도 네. 또 든든하게 또 힘든 시장들 같이 이겨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외국인이 덜어내는 물량만큼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러한 또 선택에 관해서 우리가 또 추가적인 주가의 전략들을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또 그분들을 위한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고 그래도 이사님 오늘 네.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은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또 저희가 어떤 전략들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그쵸. 오늘 또 2차 전지가 네. 가니까 사고 싶어요. 맞아요. 솔직히 또 네. 그리고 또 매매를 안 하면은 또 소외가 되는 것 네. 같아서 또 손이 맞아요. 근질근질해요. 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연속성이거든요. 연속성인데 잘 보세요. 지금 오늘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면서 또 오늘 조용한 섹터가 있어요. 아마 네. 아무도 아마 물어보기는 뭐였지라고 하실 건데 자율주행. 그죠? 맞네요. 딥페이크, 네. 양자모 지금 네. 지금 또 얘기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연속성이 길게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월 달만 하더라도 8월 중반까지는 코로나 테마들이 계속 2주 동안 끌어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8월 중순 이후에는 뭐가 왔습니까? 전기차 화재 관련돼 가지고 또 그 관련된 종목들이 가고 2차 전지 같이 갔잖아요. 8월 달은 그래도 그나마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9월 달 들어와서는 없어요. 이틀 전에 시장 좋아지니까 바이오하고 화장품 좋아졌다가 지금 또 오늘 또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죠. 이게 힘든 건데 이거를 감내를 하고 들어가시겠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들어가시겠다 그러면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2차전지 가는 것들 연속성 측면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고 판단은 본인들이 하세요. 연속성이 있다 싶으면은 2차전지 그래 오늘 삼성에서의 반등 나오니까 내일 조정에서 한번 들어가 봐야지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처럼 최근에 어떤 섹터나 업종 흐름을 봤을 때 연속성이 없다고 판단이 들게 되면은 굳이 들어가지 마세요. 굳이 들어가지 마시고 아마 진짜로 제 예상대로 이번 주 시장이 안 좋다라면은 지금 삼성 SI가 36만 원이잖아요.
13만 원, 32만 원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는 게 더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땐 굳이 무리해서 들어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당부 좀 드려야 되겠네요. 네. 2차 전지 오늘 시장에서 또 반짝하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2차 전지단에 관해서도 사실은 요즘에 섹터의 연속성이 워낙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추가 매수라든지 비중을 늘리시는 부분에 관해서는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네. 말씀드려야 될 네. 것 같아요. 2차 전지를 매수하려면은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는 차차 하더라도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뭘 봐야 될까요? 어떤 가격을 봐야 될까요? 수급적인 부분들이요. 수급 말고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을 바라볼 때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수요는 뭐 결국 판매인 거고 네. 그럼 공급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나아져야 2차 전지 기업들의 수익성이 괜찮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까요? 뭐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지 그런 않을까요? 요인들이겠죠. 네. 그게 결국 핵심 강물인데 광물에 대한 두 가지는 꼭 보셔야 네. 돼요.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 동향, 리튬 그리- 가격. 네. 그렇죠. 그리고 국내 양극재 수출 단가 이걸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결국 지금 에코프로베, NFV를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 양극재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양극재를 받아가지고 셀업체들이 배터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작부터 만약에 탄산리튬 가격이라든지 양극재 수출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지 않다라면은 그 타격이 일차적으로 양극재 기업들을 갈 수밖에 없고 그럼 양극재 기업들의 타격을 받게 되면 순차적으로 배터리 셀 기업들 받을 수밖에 없는 네.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양극재 수출 단가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27달러. 4월 달부터 그 전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27달러에서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 생각이 들겠지만 지금은 이 바닥 잡는 흐름이 조금 더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이상 나쁘지 않네? 괜찮네? 라는 심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뭐가 들어가죠? 쇼커버링. 그러면서 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봐야 될 부분이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 연초에 10만 위안인가요? 거기가 손익분기점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버티다 보니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2차 전지가 연초에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상당히 괜찮았었거든요. 네. 그 중심에 미래나노텍하고 강원에너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기업이 유독 좋았던 것들이 1차적으로는 리튬 가격이 10만 위안에서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니까 강원에너지, 미래나노텍 실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산리튬 가격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탄산리튬 가격이 지금 중국 쪽 보게 되면 선물 가격이 톤당 73,500위안? 여기까지 또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8만 위안, 7만 5천 위안, 7만 3,500위안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양극재 기업들, 셀업체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물론 장비는 차차하고요. 소재 기업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방금 말씀드린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이란지 그리고 국내 양극재 수출 단가 이런 것들이 일단 먼저 안정을 찾아야 조금은 바닥을 다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쇼커버링이 들어오게 되면서 반등에 나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선을 차차 하더라도 2차 전지 어떤 원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여부를 그래서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내년에 리튬 가격이 현재가 대비해서 18%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광물 가격도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들 거래대금 상위에 랭킹되어 있는지 거래대금 상위 종목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랭킹되어 있는데요. 하이닉스는 오늘 시장에서 주가가 반등하는 흐름과 또 하락하는 흐름 같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메리츠증권에서 목표가를 2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일렉트릭은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또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시장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업은 유한양행입니다. 얼마 전 렉나자 이슈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었지만 렉나자 승인 이후에 시장에서 그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흐름들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한양행 여전히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랭킹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펩트론입니다. 비만 치료제 테마 관련 종목이죠. 전일의 연기금의 순매수 상위
상위 종목에 편입이 되기도 했었는데 페트롤 오늘 시장에서도 위고비 출시 기대감 속에서 급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 넘는 상승률 보여주면서 52,1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제일일렉트릭입니다. 제일일렉트릭은 전력 설비 테마에 속하는 그러한 상승인데요. 3거래 연속 주가 상승이 계속되는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5일 동안 외국인들의 수급도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테마단의 상승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셨는데 그래도 5종목 중에 4종목이 빨간불 보여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이사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관심 가는 종목들이 또 특별히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딱히 없나요, 이사님? 글쎄요. 일단 그 네. 눈에 띄는 거 이제 네. 비만 치료제 아, 그렇죠. 네. 요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펩트론이 정말 진짜 오랜만에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네요. 이제 네. 펩트론 외에 그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 그 블루엠텍을 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네. 펩트론 같은 경우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이 방송에서 한번 또 디스 한번 했었는데 아. 그 유상증자 이번에 하잖아요. 네.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너무 안 좋아서 음. 그러니까 여기 CEO가 시간으로 비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유주식을 팔았는데 그 이유가 뭐 대출 관련 건이더라고요. 대출 관련된 상환하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려고 자기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는 비싼 가격에 팔고 주가가 빠지게 되면 싼 가격에 유상증자를 판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반칙 아닌가요? 이거는 좀 너무하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행태는 사실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시장도 안 좋으니까 디스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그래서 펩트론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아마 다른 전문가분들이 남양유업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맞아요. 그 제가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한데 네. 이 남양유업 같은 경우도 이거는 참 소액 주주들한테는 정말 도움 안 되는 액면 분할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명분은 괜찮아요. 그 유통주식 수를 늘려가지고 거래를 활발하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상장 주수가 72만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액면 분할이란지 무상증자 할 만한 명분은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액면가가 5,000원에서 500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72만 주에서 720만 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식을 늘릴 때 그냥 하진 않겠죠. 그냥 하진 않고 지금 남양유업의 최대 주주가 누구냐면은 사모펀드거든요. 예, 네. 사모펀드가 지금 52.63%, 지금 37만 8천 주 네.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액면 분할 진행하게 되면은 370만 주가 돼요. 370만 주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품절주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품절주 이전에 자 우리가 차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차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하는 포르쉐라든지 이런 캐딜락 이런 차들 있잖아요. 캐딜락은 아니죠. 페라리 이런 차들 포르쉐, 있잖아요. 페라리, 네, 네. 이런 것들이 이게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는 게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그럼요. 거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늘리고 쪼개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삼성전자가 250만 원일 때 액면 분할하는 거 저는 물론 제가 반대한다고 달라진 건 없지만 저는 반대를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싼 거잖아요. 네. 뭐 벅시아셔 같은 경우는 주식 그게도 겁내 주가가 비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만큼 가치가 있게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품절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고 그리고 남양유업도 그런 관점에서 저는 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가 왜 주식을 늘릴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결국 제가 봤을 때는 배당이라는 거죠. 배당. 이게 결국 액면 분할해가지고 주식수를 늘리는 거는 주주 환원책이라는 목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주주 환원책 같은 게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사주 매입, 배당. 배당. 근데 웃긴 건 자사주 소각을 하고 난 다음에 액면 분할을 한대요. 그러면은 이건 이 목적이 뭐냐? 자기들의 주식 수를 더 많이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 주식을 더 많이 늘리게 됐을 때 배당을 하게 배당을 되면은 자기네한테 이익이 된다라는 거죠. 자, 주주 환원책이 가장 수혜가 되는 주체는 누구냐면은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체가 누구죠? 사모펀드거든요. 사모펀드가 얘네들이 뭐 봉사활동을 한 건 아니잖아요. 얘네들도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액면 분할이 끝나게 된다면 올해 말경에 아마 배당 수익 높인다는 배당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배당을 많이 늘린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지금 정도 배당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저는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 배당을 얼마 했냐면은 보통주 같은 경우는 1,000원 배당했거든요. 1,000원 배당. 그러면 자
지금 정도 주식 가격 37만 8천 주에 배당 1,000원씩까지 가는 거하고 378만 주에 1,000원씩 배당 가져가는 거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10배가 된다는 겁니다. 10배 수익이 나온다는 거. 남양유업 그 액면분할 하고 난 다음에 배당금을 높이지 않더라도 지금 정도한 배당을 하다도 그만큼 수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배당을 하게 되면 누가 이익이 되죠? 최대주주, 상호펀드. 최대주주죠. 네. 그러니까 딱 제가 볼 때는 상호펀드가 딱 그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DPS가 1,000원이기 때문에 많이 주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시가 배당률로 보거든요. 근데 시가 배당은 0.2%밖에 안 돼요. 그러면 주식 가지고 있어봐야 소액주주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겠어요? 0.2% 그렇게 뭐 도움되는 것도 전혀 없어요. 주주한테 소액주주 주주한테 봤을 때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상호펀드가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최대주주가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방송에서 적절한 용어는 아니지만은 정말 재정 대표님 저는 개인적으로 상호펀드가 남용에 빨대 꽂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쭉쭉 배당으로 뽑아 먹다가 언젠가 또 매각할 거예요. 털고 나가는 네, 그죠. 건가요? 네. 자기네들은 이 회사가 가지고 지금 이익잉여금이 한 6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거 뽑아먹고 얘네들은 제가 볼 땐 나간다라고 봐요.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이 회사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회사 다니는 직원분들이 손해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행태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무상증자 하고 난 다음에 배당시장 높인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언론에도 기사가 많이 나왔지만 최대 수혜가 누가 된다고 얘기 나왔죠? 정의선 회장. 네. 400억이 1,900억인가요? 되는 마법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낭염유업 같은 경우도 현대글로비스와 비슷한 이렇게 행태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앞으로 만약에 금태세 도입을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발을 빼게 되면 결국 대주주 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는 그러니까 뭐 무상증자가 됐던 액면 분할이 했던 이런 식으로 대주주 지분을 늘려가는 회사들이 앞으로 많아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소위 말하는 대주주 횡포라는 그런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시장 행태들. 현상이 네. 참 이건 그래서 아닌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아, 네. 또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또 이런 종목군들 좀 피해야 한다.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보다는 최대 주주의 배만 불러가는 그러한 행태들을 좀 파악을 하고 이런 종목군들 네. 좀 피해가는 게 맞는 걸까요? 근데 그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이 액면분할 하는 거 보고 뭐 때문이지? 라는 고민을 생각을 하게 할 됐죠. 수밖에 없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딱 이 결론이 나온 거예요. 네. 현대글로비스 생각하다 보니까 딱 이 결론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높다라 보고 지금 하나 갤러리아 같은 경우도 거기 보면 오너일가 지분 늘려가고 있잖아요. 거기도 아마 대주 지분을 늘리게 되면은 근데 대주분 늘리게 될 건데 그것도 결국 그거겠죠. 지금 밸류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밸류해서 주주 환원제를 하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그 배당 많이 하게 되면 배당 많이 받는 사람도 결국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양쪽으로 수혜가 보는 게 누구죠? 기업 입장에서 수혜를 받고 배당에서 수혜를 받고 최대 주주가 또 되는 건가요? 오너일가가 최대 주주인 회사가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앞으로 현대글로비스, 하나 같은 기업들, LG도 지금 뭐 자회사 지분 늘리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제 오너들한테 좋은 일만 이렇게 앞으로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금투세를 도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이런 이슈들은 또 챙겨봐야 할 이슈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이런 말들 잘 귀 기울여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이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참 말씀하신 것처럼 나쁜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그렇다면은 또 좋은 기업, 우리에게 또 안정적으로 수익을 줄 수 있거나 또 우리 주주들에게 어느 정도 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럴 만한 또 섹터 군들이라든지 종목군들. 이사님 좋아하시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까요? 좋아하는 기업들은 있죠. 개인적으로 한국설석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많이 몰라요. 많이 모르는데 어쩌면 제 최종목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최애 종목. 네. DPS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2만 5천 정도 주당 배당금이 2만 5천 원이에요. 근데 비슷한 주가에 있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이만큼 주당 배당금이 높은 회사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얘기는 안 해요. 잘 얘기는 혼자 하는 기업인데. 아, 혼자만 아시는데.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네. 오늘 종가 베팅 관심 섹터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오늘 ETF를 준비를 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지금 이제 화장품 ETF를 준비를 했거든요. ETF 준비했는데 지금 어쨌든 시장이 돌아섰을 때
볼만한 섹터가 뭐냐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월요일 날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바이오고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화장품. 반응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럼 그쪽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쪽에서 급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리스트업 정도는 해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보고 싶어요.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비만 치료제 수혜를 보게 되는데 아마 이거는 여성분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돼요. 그 비만 치료제가 되고 이 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 급격하게 살이 빠지게 되면서 피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은 안 현상이 좋아지죠. 생기잖아요. 네. 그죠? 그런 것들을 케어하기 위한 화장품들이 잘 팔린대요. 이 효과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9월달, 10월달 데이터가 엄청나게 좋을 겁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수출 데이터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10월달 같은 경우에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예정돼 있고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아니다. 네. 무슨 사이버 문데이 맞나요? 갑자기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문데이 맞나요? 그리고 박싱데이 이런 것도 예정돼 있거든요. 사이버 문데이 맞을 겁니다. 갑자기 저도 헷갈리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줄줄이 일정이 예정돼 있거든요. 네. 이게 결국 소비를 촉진시키는 행사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런 행사들을 예정이 되게 되면서 지금 미국 쪽으로 이렇게 물량들이 많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마지막 주 데이터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9월달, 10월달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숫자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6월 대류에 7, 8 쉬었지만은 다시 한번 순환 매여에서 화장품 섹터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북미 쪽에 어떤 연관성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실리콘트 화장품 관련해서 실리콘트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좋았죠. 네. 요게 이제 아시겠지만 유통업체인데 미국 캘리포니아 그 보관 창고 증설도 했고 그리고 이 회사의 매출 대부분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미 쪽 연관돼가지고 실리콘트 얘기가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외에 뭐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펜실베니아 공장 증설 현재 진행하고 있고 해외 매출 늘어나는 것 때문에 3분기 실적 좋을 거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실리콘트,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매출을 집중하고 있는 회사들 쪽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 조금 그런 종목들 말씀드려도 되는데 이게 또 타이거 화장품이라는 그 ETF ETF죠. 상품인데 네. 이게 또 물론 금투자가 도입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뭐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비과세 종목이에요. 매매 차익에서 비과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혜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리고 화장품이 가면은 이게 무슨 소리 하시지만 화장품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화장품 ETF 이런 것들도 종목이나 리스크를 좀 낮춘 입장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2% 넘게 오르다가 모두 시장이 좀 밀리니까 또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해버렸는데 했나요? 네. 그래서 지금 ETF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이 2,800, 2,900원 전후의 가격대를 계속 지켜준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이 괜찮아져야 화장품도 좀 갈 수 있다는 분위기가 되는 거고 화장품이 가야 이 화장품 ETF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화장품 ETF 타이거 화장품이라는 이 ETF 상품에 지금 이제 유망한 종목들이 다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 실콘트, 그것도 비중 10%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콜마도 비중 10%가 있고 최근에 핫한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들도 지금 10% 비중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괜찮은 종목들이 이 타이거 화장품 ETF 구성 종목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고민되시는 분들은 그냥 요거 사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타이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실리콘투, 한국콜마를 10% 정도의 비중으로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화장품 업종들이 이제 후반기에도 계속되는 좋은 실적과 함께 수출 데이터도 좋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요.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 비슷한 또 관련한 쇼핑 관련한 빅 이벤트들이 있는 만큼 그런 것들이 실적을 좀 더 뒷받침해주면서 동력들을 계속해서 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서 이제 이사님께서 이 비만 치료제에 관한 또 효과로 화장품을 많이 쓰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지난주에는 또 블루엠텍을 말씀을 해주셨고 네네. 또 흐름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한번 다행이죠.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과거 방송도 찾아보게 되면은 네. 전 제약 바이오로가 아니에요. 그냥 바이오라고만 얘기해요. 네. 제약하고 바이오는 저는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그 해리스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약간이 나거든요.
약값 인하. 약값 인하, 네. 그 약값 인하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가 제약사들 입장에서 기분 좋은 얘기일까요? 그렇죠. 아니죠. 안 좋죠. 그죠. 네. 그러면 약값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러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바이오시밀러. 그러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가 아니라 그래서 바이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이제 그 약값 인하라는 이런 규제를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빅파마들이 투자를 또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최근에 SC 제형하고 뭐 ADC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결국 기술 수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머크라는 회사를 잡고 기술 수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각이 됐었던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형 제약사를 규제하게 되면서 빅파마에 투자를 줄이게 된다면은 이런 기술 수출이 또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뭐 SC라든지 ADC 같은 경우도 약간 조금 불안한 부분인데 비만 치료자든지 그리고 바이오시밀 쪽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전하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가 아닌 바이오 쪽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9월 달에 미국 FDA에서 이 약값 인하 관련돼 가지고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 의견 수렴을 이제 진행할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 약값이나 이 정책에 동조를 하는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GDP의 지금 수치가 11%인가 16%가 약값이거든요. 의료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담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약가를 인하시키든지 아니면 바이오시밀러 규제를 완화시켜서 바이오시밀러 처방을 늘리는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트럼프도 그렇고 해리스도 그렇고 한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바이오시밀러 쪽이 어쨌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그와 연관돼 가지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같은 것들 봐야 되는데 셀트리온은 지금 가업 승계라는 그 이슈에 18%예요. 자막이 나오고 있네. 18% 나오고 있네요. 제가 이 수치가 한 번씩 헷갈려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저도 해가지고. 그럽니다. 네. 아까 사이버 문제도 약간 네. 헷갈렸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가업 승계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 좀 발목이 잡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시밀러에 조금 이제 간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미국 바이오시밀러 분목 허가가 되게 되면은 위탁 생산을 바이넥스가 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하기로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넥스라든지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이제 관련돼 가지고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넥스라든지 에이프로젠 같은 종목들을 우회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3일 제약이라는 기업도 우연찮게 알게 됐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베트남 이제 저만지 CMO 이제 공장에 가동이 들어갈 건데 지금 생물보안법이 또 이슈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 그와 관련돼 가지고 CDMO 관련돼 가지고 3일 제약 같은 경우도 아마 조금 관심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또 저항으로 작용되고 있는 11,500원 가격대도 돌파가 오늘 됐다라고 믿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 기술적인 부분도 조금 접근할 만한 이유가 또 발생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미국의 의료비 관련한 이슈들이 또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또 수혜를 받아올 수도 있고요. 또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사님께서 또 화장품 관련한 종목군들 말씀을 해주셨고 또 ETF 제품으로 특별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또 이 시장 진단과 함께 또 좋은 섹터군들 선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대선 TV 토론이 생각보다 우리 시장에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장 후반 들어서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신재생이라든지 2차 전지 쪽에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닥의 코스피 대비해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엔캐리 청산 트레이드 때문에 조금 시장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정확히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은 코스피 지수는 그 상승 탄력들을 잃어가면서 낙폭이 확대되는 흐름이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수급을 좀 집중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매도하는 물량들을 개인이 그대로 받아내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습니다. 마감 상황 살펴보시자면 코스피 지수는 2,500선을 하회하기도 했었지만은 그래도 간신히 2,500선 지켜주면서 2,509포인트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도요, 그 상승폭들이 반납되는 흐름도 이어졌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709포인트에서 마감지면서 0.48% 약보합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업종들이 또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는지 코스피 상승 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기전자 업종들이 상위 종목군들로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SK 오션플랜트라든지 또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9%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삼성 SDI가 9% 넘게 상승을 해주면서 2차 전지 대장주로서의 상승률을 계속해서 이끌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전기전자 업종들의 상승률들을 시장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러한 하루였습니다. 자, 다음 업종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철강과 금속 관련주인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2차 전지 소재단의 상승률들이 상당히 두드러졌습니다.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에도 10.37%의 상승률 보여줬고요.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력 관련주로 해리스 관련 테마로 또 엮여주면서 6.52%의 상승률 나타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철강 관련해서 2차 전지 소재단의 상승들 이끌어주면서 3.32%의 상승률 나타냈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2차 전지 관련한 대장주 그리고 소재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락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오늘 금융업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전날 미증시에서요, 경기 둔화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은행권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JP모건의 주가가 5% 이상 급락을 했고 그 외 다른 은행 종목군들도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 여파를 그대로 이어받았고요. 국내 증시에서는 그 낙폭이 더 컸습니다. BNK 금융지주가 6.90% 하락했고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와 KB금융, GS까지도 일제히 5% 넘는 낙폭 세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락 업종들도 살펴보실 텐데요. 운수장비 업종들도 오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기아와 현대차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들도 다양한 악재들을 소화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나온 만큼 시장에서 그 상승 동력들을 좀 잃어가고 있고요. 기아는 3.99%, 현대차 3.25%의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태연물산 같은 경우에도 4% 넘는 낙폭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 무브넥스뿐만 아니라 SG 글로벌 역시도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7%의 하락세 나타내는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도 개인의 매수세만 몰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연휴를 앞두고 또 시장 어떤 흐름 이어질지도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어떤 분위기들 풍겨냈을까요?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가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장 후반 들어서 2차 전지 쪽에서 날개를 달아주기 시작하면서 지수 상승을 잘 견인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업종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기, 전자 쪽인데요. ESS와 전력 설비가 눈에 띄죠.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캐리 역시도 10% 가깝게 날아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ESS 설명 도와드릴게요.
알려드릴까 하는데 사실 가장 최근에 ESS가 주목을 받았던 것이 테슬라가 ESS 매출 2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처음으로 ESS가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리스 영향력도 당연히 있겠죠. 최근에 주목을 받았다가 멀어졌다가 다시 주목을 받았으니만큼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거래되기도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캐리는 또 심지어 개별 호재도 있었습니다. 어제 장 마감한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문 물적 분할을 해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것이다라는 개별 호재도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별 호재 있었고 오늘 전력 설비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이 안에서 한국전력이 프랑스 GE 그리드 솔루션과 MOU를 체결했다라는 것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은 바로 기계 장비 쪽인데요. 이 안에서는 또 2차 전지 유리기판이 눈에 띕니다. 일단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종목으로 불리기도 하죠.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유리기판 소재업체 독일사와 함께 장비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개별 호재 내놓게 되면서 18%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상한가 안착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보이시는 것처럼 윗골이 길게 단 채 14%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그래도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에코프로 BM은 8% 넘게, 에코프로는 4% 넘게 강하게 불기둥을 그렸습니다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 넘게 오름세를 보였다가 그래도 고점을 잘 지켜낸 채 마무리했다라는 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없지만 오늘 유리기판 안에서 YC캠이 상한가 안착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거든요. 개별 호재 있었습니다. 유리기판용 포토 레지스트 양산을 개시한다라는 이야기였다는 거 체크해 드리면서 다음 업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은 제약입니다. 이 제약 안에서 오늘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비만 치료제 잘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코로나, 엠폭스 이런 감염병 관련 종목들이 시장의 시세를 굉장히 잘 받았었어요. 사실 최근에 제약바이오 상승세에 동참을 하지 못했던 감염병이었는데 오늘 장 초반에 급등세를 보였다가 대부분의 종목들이 2차 전지에게 수급을 빼앗기게 되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다는 점은 특징적이었습니다. 이 안에 있지만 이 그린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7% 넘는 강세 이어갔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면서 하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쪽은 비금속 한번 가져왔습니다. SG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으로 엮이죠. 이 미국의 대선 토론 한번 살펴봤더니 해리스가 조금 우위 그리고 트럼프는 조금 밑을 기록하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이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내가 당선이 되게 되면 러브 전쟁 완벽하게 종식시킬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에는 조금 반영되지 않은 안타까운 흐름이었고요. SG 역시나 10% 넘는 내림세를 보여줬고요. 서산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멘트 관련 종목이죠. 여기에 함께 엮이게 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파란불을 켜내게 됐습니다. 좀 잠시 후에 또 PPI, CPI뿐만이 아니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이렇게 굵직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증시가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프로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흐름들 같이 체크해 보셨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 관해선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의 시선에 맞춰서 저희 방송이 오늘도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도 여러분들과 시장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